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심의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곳간을 채우기 위한 지자체의 발걸음도 함께 바빠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를 찾아가 긴축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지역 예산 상황, 오늘은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통령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상원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열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며 IMF도 호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 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에 그쳤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맹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이 31조에서 25조 원으로 16.6%나 삭감된 것에 대해선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 등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에 불과합니다. 대폭 삭감된 지역 관련 예산도 걱정입니다. 올해 3,525억 원인 지역화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고 지역 경제에 마중물이 된 청년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예산은 60% 넘게 감소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지 않으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해당 사업들은 크게 축소되거나 좌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방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 예산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로 본격적인 예산 전국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 예산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지 주목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네. 자, 차관님, 지난 9월에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내년 예산안 저희가 한번 이제 분석 때 한번 쭉 했었는데요. 네. 어제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네, 시정연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바는 내년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어떤 결연한 의지, 그리고 구체적 비전과 실행 방안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굉장히 저는 미흡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언급된 내용을 보면은 내년에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제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지만 수출만 보더라도 지금 중동 전쟁이 불붙고 있고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좀 하강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코 수출 여건이 녹록치가 지금 않거든요. 또 그리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민간 소비와 이제 투자가 또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민간 소비는 지금 높은 가계부채 또 그리고 고금리에 짓눌려 있거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좀 나와야 되고 또 기업 투자가 좀 늘려고 한다면은 신산업 분야에서 과감한 규제 하나 그리고 또 건설 투자가 늘려고 하면 부동산 PF 문제 등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 어떤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라고 낙관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 정부는 이제 재정의 어떤 경기 부양 기능 자체를 지금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2.8% 최저의 재정 지출 증가율입니다. 초긴축 예산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가 불황 시점에 지금 필요한 거는 재정이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할을 하지 않는다. 즉 지출 증가율 2.8%가 경상 성장률 4.9%보다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이 경제 성장을 깎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각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출 증가율 6% 정도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출 증가율 놓고 여야 간에 아주 팽팽한 어떤 씨름이 벌어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윤 대통령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보면 이번에도 이제 역시 건전재정 기조 이 네. 말이 이제 중심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IMF도 이 정책을 좀 호평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자평을 했고요. 이제 사실 이 건전재정이랑 근데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건 다른데 이제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해 주신 이게 뭐 아주 긴축된 재정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 무리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당연히 생길 텐데요. 이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현재 경기 불황으로 세수 결손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재정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악화가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재정 수지 대비 GDP 비율도 이제 올해 금년 예산에 마이너스 2.6%인데 내년에는 마이너스 3.9%로 더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채 증가분도 금년 예산이 58조인데 내년은 92조로 지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정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은 결국에는 경제 성장이라고 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지 세금이 나올 온천이 늘게 되고 자연 세수가 증가되면서 재정 수지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1년도 예를 들자면은 코로나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꺾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빚을 내면서 적극 재정을 했죠. 그래서 21년 2, 4분기 때부터 경기가 살아나면서 21년도에 4.1% 고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61.3조라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죠. 그 초과 세수, 보너스를 가지고 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기가 하강이 될 때는 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 확대라는 이런 선순환을 이제 만드는 게 필요한데 현 정부에서는 그와 반대 로 좀 정책을 좀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자칫 지출 감소가 경제 성장을 더 위축시키고 세수 감소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빠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처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세수 경제가 성장이 지연되거나 이제 더뎌지면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세수 감소 이게 다시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될 텐데 올해도 일단 60조 세수 펑크가 난 상황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 속에서 내년 역시 세수 감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2년째 지금 긴축 기조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다 더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지자체는 더 힘들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세가 줄게 되면은 국세 40%가 지방 교부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방에서는 이제 고통이 심하거든요. 또 지방은 지방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세, 취득세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깔아앉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자체 세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세입에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좀 상황이죠. 예, 그래서 굉장히 고통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먼저 광주를 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현안 사업비가 3조 1,426억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예산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억 원 가까이 971억 원이 준 정도 규모인데요. 지난 9월에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광주시가 요청했던 지역 미래 먹거리 예산,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미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이제 본 예산에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AI 예산이 있잖아요. 굉장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자연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1단계 이어서 후속 사업들이 계속 발굴이 되고 그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합니다. 광주시에서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준 것 중에 62%가 AI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 예산은 이제 굉장히 정부에서 광주를 AI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만은 실제 숫자로 나타난 예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크게 지금 삭감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주시가 중시하고 있는 예산이 이제 우리 광주의 예향이기 때문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 진흥 예산인데요. 이게 대부분 사업들은 아시아 중심 도시 특별 회계라는 사업에 이제 반영이 좀 되는 건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신규 사업을 매년 5, 6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예산실장하고 차관할 때 그 정도 넣었는데 내년 예산에 보니까 딱 신규 사업 1개입니다. 우리 부동산에 있는 의제 선생님, 춘설다원 등 유적정비 사업 그 하나만 달랑 지금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지금 광주 예산, 아주 긴급한 예산들이 많이 지금 누락이 되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차관님 근데 좀 전에도 차관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시의 AI 산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을 여러 차례 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내년 예산 중에서 AI 사업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고 네. 그런데 어제 또 시정연설에는 AI 관련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다 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일관되는 어떤 정책적인 이 통일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 이런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AI는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죠.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여타의 R&D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광주가 AI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광주에 집중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두선에 그치고 실제 예산 숫자로는 전혀 관심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배려 흔적을 좀 찾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전라남도 예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전남은 광주보다 좀 상황이 낫다 이렇게 좀 모두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9% 증가한 8조 6천억 원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더 그래도 보완됐으면 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분 좀 더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라남도 이번 예산을 보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 반영이 좀 안 돼 있습니다. 화순의 백신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예산이 이제 전액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또 우리 전라남도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쪽 분야에서 새로운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인프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전혀 반영이 지금 되지 못하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전남도 광주보다 상황은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를 그려갈 때 네. 필요한 것들 이런 예산들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네. 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저리용자 등 지원책을 또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불효불급한 예산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또 서민층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지역화폐 예산은 영원 그러니까 아예 폐지가 되어버린 상황인데요. 이게 뭐 비단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지역화폐 맞습니다. 예산 확보 총력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수는 뭐 줄어들었는데 이거 지역화폐 예산 요구하면 이거 될 수 있을까요? 네, 지역화폐는 이제 골목 경제를 이제 살리고 또 지역 경제 내로 이게 돈이 돌게 하는 굉장히 유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같이 자영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 있어서는 이제 지역 화폐의 유통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금 관건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는 이제 복원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벗고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반드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좀 합심해서 있잖아요. 이뤄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역화폐 예산이 아예 삭제돼 버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과학계. 그러니까 R&D 예산입니다. R&D 예산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역대 정부에 있어서 지금 처음으로 있는 현상인데요. 과학계,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야당 이번 예산 심사에서 R&D 예산 복원을 1순위 과제로 민주당도 지금 내걸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역은 특히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또 한전 에너지공대 이런 연구대학들이 많아서 더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R&D 예산은 이제 우리 나라의 명운을 장호하는 그런 거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물결 속에서 하여튼 미래 기술을, 첨단 기술을 선점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살아나게 돼 있는데 여하튼 첨단 산업에서 초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또 두뇌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예산이 바로 R&D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R&D 예산은 반드시 있잖아요. 지키고 복원이 돼야 될 겁니다. 만약 이 예산이 줄게 되면은 우리 고급 인력들이 해외 유출되면서 있잖아요. 우리 과학기술 생태계가 붕괴돼 버릴 수도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R&D 예산은 반드시 복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주에 있어서는 이제 GIST가 있죠. GIST가 지금 AI 인공지능 중심 도시를 만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인재 양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쪽 관련된 예산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번에 줄었는데 이 예산들도 좀 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전 에너지 공대는 이제 에너지 전환 시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시대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또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역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이제
일부 회복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이 전개될 걸로 저는 기대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차관님과 이 정부 예산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지역에서는 뭐가 또 문제가 될 것이며 이런 부분도 쭉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차관님 보시기에는 광주 또 전남에서 지역별로 이것만큼은 좀 가장 우선순위 두고 챙겨야 될 것이다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이제 광주시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AI 예산인데요. 지금 1단계 예산이 이제 내년까지 다 집행 완료하게 되는데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것을 지금 제대로 했잖아요. 반영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속된 부분들은 반드시 관철이 되어야 되고요. 또 관련 후속 사업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초거대 AI 맞춤형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업들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어린이 예술과학관 조성 사업들도 굉장히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고 가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라남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전남의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국립 심내혈관 연구소 사업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지금 전액 반영이 못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좀 돼야 되고 광주 또 영암 간의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한 용역비도 좀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 또 이렇게 네. 분석됐던 부분들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지 또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관님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내년도 지역 예산을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었는데요.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 정치권, 이 예산 심사만큼이나 첨예한 입법 대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가 격렬히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연말까지 야당 주도로 4대 의혹 국정조사 추진 그리고 패스트트랙 안건 표결까지 첩첩산중입니다. 국감 이후 정치권 이슈 사단법인 디지털 시대공감 김세미가 이사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끝났습니다. 이제 뭐 많이들 이제 지켜보셨고 요새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쇼츠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국민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사장님 이제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정감사를 보는 감회가 좀 새롭긴 했습니다. 제가 17대 때부터 계속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던 입장에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총평을 매길 때 그 점수로 매긴다면 C학점 정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올해는 유난히도 국정감사에 대한 검색량도 굉장히 적었고 관심도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료 요청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자료 요청에 대한 대응이나 증인들의 해외 도피, 그 다음에 그 국감에 나온 이제 증인들이나 국무위원들의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마 야당에서는 또 국정감사를 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문제나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문제점들 그리고 감사원의 정치감사 그리고 국정원의 선관위의 불법 프로그램 설치 의혹 등 여러 가지를 그래도 지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냈는데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나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국정감사를 또 워낙 여러 차례 이제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번에 보셨을 텐데 좀 아쉬운 점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이어나가야 될 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국정감사는 끝이 났고 어제 윤 대통령 시정연설 계기로 여야 지도부가 이제 만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처음으로 소통한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뭐 간단한 이야기도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까지 소통하는 게 큰 이슈가 돼야 되나? 대통령과 그 제1야당이 당연히 소통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협치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굉장히 이슈가 됐고 심지어는 어떤 기자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호명을 여당 대표가 아니라 야당 대표를 먼저 불렀다라는 게 이슈가 될 만큼 굉장히 우리가 비상식적인 지금 이 정치 현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또 시정 연설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대면에서 담화를 나눈 것도 이슈가 됐지만 또 하나 이슈가 된 것은 이제 뭐 야당 의원들 한 명 한 명 다 악수하고 좀 이런 모습. 이전에 대통령에게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또 지지율 급락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좀 마음을 먹고 태도를 바꾸기로 한 거 아니야? 좀 이런 반응들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이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그래도 야당 탓은 안 하는구나. 이거 하나 정도는 조금 그리고 이제 국민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태원 참사 일주기 때도 유족분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어저께 그 예산을 쭉 설명하는 거 봐도 정책 기조나 이런 것들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거부권 남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걸 봐도 그냥 감세 기조로 계속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안타깝게도 그냥 지금 말씀으로는 이제 민생을 이야기하고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큰 변화는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비관적인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제 뭐 국회 시간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예산의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건전재정, 긴축재정 강조하는 정부 여당은 예산안 기한 내 처리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벌써부터 이제 뭐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야당의 태도가 명확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뭐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지역화폐 사라진 거나 이런 거 야당 불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예산안이 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증세와 감세를 하고 협치를 이루어내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법정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 굉장히 그런 협치를 이끌어내기에 너무나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초과학 투자나 예산 삭감 이런 문제는 진짜 우리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거고 이거는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16.6%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제 우리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강주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화폐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버텨왔던 많은 이제 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예산들이 부족하고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협회나 단체들에서도 보조금 사업이 또 30% 이상씩 깎인다고 하니까 다들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이게 감세가 아니라 증세로 지금 간다고 하는데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감세가 맞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산 자체가 2.8%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예산 시한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꼼꼼하게 논의하고 우리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거는 마지막에 쪽지 예산이나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눈 감지 않고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생 예산을 챙기는 그런 예산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화 서두에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문제도 뭐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지만 예산과 별개로 또 입법 대치도 굉장히 지금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또 방송 3법 강행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는데요. 최근엔 또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들에 관련해서 논의 절차에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판단까지 하면서 사실상 이제 이거 뭐 쭉 그냥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데 이제 뭐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라 이런 요청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뭐 서로한테 이게 서로 마이너스가 되는 게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께서 민생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는 또 대통령께서 절차보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이 지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그 2003년도에 두산중공업의 노조의 손배소로 자살을 한 배달원 노동자가 지금 죽음을 맞이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 전에도 2014년도 그 쌍용의 차가 파업했을 때 47억 원이나 되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일반 근로자들에게. 근데 그런 손배상을 했었고 거기에 노란 봉투에 뭐 4만 7천 원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돈이 모아지면서 이 노란 봉투법이 지금 나오게 됐는데 벌써 지금 한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됐고 또 2014년 이후에도 벌써 지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거를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뭐 예산 문제, 그다음에 입법 대치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국정조사 문제인데요. 자, 민주당은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역시나 부정적입니다. 당초 이제 1특검, 그러니까 최상병,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은 특검 처리하고 나머지 4개 이제 국조를 추진하자 이렇게 됐다가 이제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철 점제 이렇게 4가지 사안에 대한 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가 이제 특검은 빠졌고 결국에는 이제 이거를 민주당에서는 계속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당은 또 반대하고 있고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정조사를 지금 이제 4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이 4가지를 다 물론 중요합니다. 한 가지가 최상병에 우리가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여러 가지 오송 지하철 탐사 포함해서 다 중요한데 저는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국정조사는 한 2개 정도로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에 안전 문제나 이런 거는 이태원 참사 우리 진실 규명하고 특별법 만들고 생명안전법을 만들고 이렇게 큰 그릇으로 갈 수 있게 하면서 국정조사 같은 경우는 한 2개 정도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명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뭐 여당에서 반대도 반대지만 이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벌려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공력을 모을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뭐 좀 이런 지적이신 것 같고요. 자, 12월에는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이 신석 처리 안건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게 50억 클럽.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 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여당은 역시나 반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 뭐 하지만 이제 야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조를 한다 그러면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영부인과 관련된 건인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아주 지배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굉장히 자주 하시죠. 법안도 이렇게 뭐 간호법이나 양곡법도 거부권 하시고 또 이제 장관들 관련된 부분들도 거부권을 많이 이제 계속 하시는데 이번에도 저도 이제 아쉽게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아마 협치가 무너질 거고 고스란히 이런 경우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고통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든 우리가 좀 대통령께서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이런 부분들을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스로가 그 공정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제 형태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측은 거부권을 행사하시겠다고 예측이 되지만 바람은 이번만은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특검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면 더 이상 논란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많은 국민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은 일단은 거부권 아마 행사할 거다.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행사할 거다라고 예측은 하셨지만 사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총선 가까워지면서 표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계산을 해도 결국엔 특검 거부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대통령실은? 저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강서구에 우리가 그 김토요 구청장 이제 그 공천을 주는 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을 거야. 아무리 국민들이 듣고 다 이해했어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님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아무리 표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다른 뭘 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그저께 이번 주 갑자기 여당이 지금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겠다 이걸 갑자기 당론으로 정하고 이거 이제 의원 입법 하겠다 빨리 추진하겠다 그러면 속도를 갑자기 엄청 내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다른 지역의 이야기인 게 아니라 이게 지역 분권에 배치되기 때문에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거 일단 민주당은 지금 약간 뭐가 유불리를 좀 따지는 것 같아서 명확한 입장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 총선용으로 던진 어떤 카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 때 굉장히 시기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평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사실 김포라는 경기도에 있는 도시를 갑자기 서울시에 편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이 집에 있는 물건을 저 집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총선 앞두고 나서 갑자기 아무 논의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낸다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총선용이지 않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총선을 준비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런 행정구역 개편 이런 것들을 정쟁에 이용하려고 우리의 이득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김포에 있는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김포 지역구도 원래 야당세가 좀 지금 강한 곳이고 총선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총선을 의식하더라도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정당이 있지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우선이어야 되고 국민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행정구역 개편을 이 총선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여기에 찬성했다가 총선에 끝났으니까 갑자기 다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이 있기 전에 국가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행정구역을 김포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지도를 다 펴놓고 그러면 강주 우리 전남 전북 이거를 명확하게 펴놓고 판단하고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총선에 김포 우리가 야당세가 강하니까 표 받기 위해서 서울에 편입시켜줄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옳지 않은 판단이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이야기 해봤는데요. 김세미가 이사장과의 이야기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호남 정치의 실종과 복원을 중심으로 현 정치권 상황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장과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고 제17대 대선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이 좀 거창하다는 느낌도 뭐 대한민국 정치 뭐 이러니까 좀 거창하다는 느낌도 있는데 일단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호남 정치 하는데 호남 정치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영남 정치, 충청 정치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 못 들어봤네요. 예. 네. 호남 정치가 있는 이유는 네.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라는 건 가치입니다. 네. 133년 전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동학의 희생으로부터 1980년 5.18 네. 희생, 호남의 가치, 민주주의와 인권의 완전한 실현. 네. 그러니까 성숙한 선진 민주주의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호남 정치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많이 약화돼 있는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영남 정치, 충청 정치 이런 단어는 없는데 호남 정치만 있는 게 그렇죠. 처음 의식을 했네요, 오늘. 근데 그런 호남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들을 하는데 뭐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 목소리가 없어진 거죠. 목소리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네. 수많은 민중이 있는데 대중이 있는데 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힘없는 약자들은 민주주의를 원하고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신하고 대변해줄 호남 정치의 목소리가 약해졌다는 거죠. 호남 민중의 정서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열정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심부름꾼 그 네. 대변인 대의사들의 목소리가 약해진 것이 호남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반성할 대목이 있는 거죠. 노선입니다, 결국. 노선이요? 어떤 말씀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진보 개혁 노선이 이 민주당의 중심 노선이어야 되고 그 중심에 호남 정치인들이 자리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호남 정치가 가치지향적인 측면이 있고 호남 정치인 인적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는 뭐 최고 지도부의 호남 출신들은 사실상 단 한 명도 없고 국회의원들을 선수로 봐도 광주 전남 이계호 의원만 3선이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 초재선 4선 이상 중진이 뭐 한 명도 없는데 지도부도 없고 중진도 없고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러면은? 초선이든 다선이든 헌법기관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초선 재선 때 날렸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호남 정치인들이 맞서서 네. 1대1로 맞짱을 드는 정치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이 결기, 이 투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제 내부 경쟁, 내부 경쟁에만 몰두하면 이제 이게 최종 목표가 되면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남북 광주의 경우에는 네. 경선만 통과하면 그다음 선거는 뭐 있으나마나 한 거기 때문에 이 내부 경쟁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남북 광주에서는 경선 기술자가 많다, 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뭐 잃어버린 호남 정치 복원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네. 광주 민심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라고 시민들이 느끼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정권입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용산역에서 오는데 택시를 탔어요. 네. 그 대전 분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 나라에 상식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특히 대통령부터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상식에서 다 벗어나 있다. 아니, 대통령이 맨날 강조하시는 게 공정, 정의, 상식인데. 공정 상식 말 안 하잖아요. 그런가요? 이제 네. 의식하는 거겠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지금 대한민국은 2.12 총선 전야 같은 느낌입니다. 2.12 뭐 시청자들 아시겠지만 85년 2월 12일 네. 김대중 총재가 미국에서 귀국하고 일주일 네. 뒤에 이제 선거가 치러지는데 DJYS의 합작으로 신당이 이제 만들어졌죠. 이때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네. 투표함을 열고 보니까 제1야당 민한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민당 돌풍으로 제1야당이 새로 들어섰거든요. 네. 전두환 정권과 맞서서 끝장을 내라 하는 그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네. 지금 오늘 그 택시기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민주당만 잘하면 내년에 이 정권 끌어내릴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200석 넘길 수 있다. 뭐 이렇게 기사님 얘기인데 끌어내리든 아니면 적어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그 선봉에 네. 지금 민주당 호남 의원들이 앞장서야 하는데 그 점에서 결기 투지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때 2.12 총선을 복기를 해보면은 그때는 중선거구제였던 것 같은데 민정당에서 자기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확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 같은 분위기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두환 폭정이 네. 최고조에 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합발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고 누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네.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지요.
우리 국민이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난 1년 반의 군림 행태는 목불인견,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하고 심판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200석을 얻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면? 다르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지난번에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 직권남용 이런 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률 명백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소명되면 바로 탄핵입니다. 그래서 족쇄가 딱 채워지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죠. 국민이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200석을 얻으면은 11월 7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 전북 도민 결의 대회 이런 게 열린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 건가요? 잼버리 파행 이렇게 안타깝게 보셨을 텐데 그 후과로 이제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주 참 해방 후에 좀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자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을 내년에 예산을 6,600억을 근데 거기서 5,200억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쳐버리고 전북은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네요. 밀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를 하는 거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거에 뭐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를 지냈던 분들 여야 중진들도 다 울타리가 돼서 이거는 예산 폭거다 바로 잡아라 하는 이제 요구를 11월 7일 날 하게 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정권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듣도 보도 못한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게 왜 이렇게 줄줄이 이어질까요? 여기서 상식을 벗어난 겁니다. 상식을 일반 시민의 상식대로 국가가 운영되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이제 민주주의의 발상지잖아요. 그 상식입니다. 커먼 센스라고 그러죠. 상식이 무너진 나라니까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 보니까는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 정상회담했다. 뭐 이른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자평을 하시는 것 같던데 윤석열 정부 1년 반 외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인 정상외교 뭐 140번 했다. 이게 폼나죠. 가서 외국에 가서 이 대접받고 하는 건. 근데 문제는 그 외교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증진하고 국익을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보는 위협이 커졌고 이익은 실종됐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 최소한 직선제 이후에 등장한 8번의 정권 중에 최악의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남북 관계에서 실질적인 지표가 그렇습니다. 뭐 어떤 지표가 그런 건가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외교에서 한미일 삼각동맹 그것을 이제 업적으로 내세우는데요. 과연 그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맞는 건가? 이제 한반도만 신냉전, 북중러 대 한미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세계 정세는 신냉전이 아닙니다. 각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강대국들이 각자 도생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보 이익, 경제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걸 내팽개치고 그냥 한미동맹, 한일 준동맹 이거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고요. 그 후과로 그 대가로 러시아가 적대 국가가 돼버린 거고 중국이 멀어져 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멀어진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중국 수출이 적자로 돌았잖아요. 30년 만에. 그래서 외교 안보 남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뭐 강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언제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박정희 때도 뭐 밀사가 오고 갔고 전두환 때도 정상회담 하려고 했고 장관님도 장관 하실 때 북한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고 오시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불운합니다. 우리는 바이든 편에 섰는데 미국 편에 서서 줄곧 따라갔는데 미국이 중국과 손잡아버린 형국이란 말이죠. 왜 이거를 왼팔 자르고 오른팔 자르고 러시아 시장 자르고 중국 시장 자르고 이건 아주 어리석은 아주 그래서 제가 최악의 외교 안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정부 뭐 외교 안보 설계자 기획자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신냉전이다. 우리가 뭐 줄타기 할 때가 아니라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게 미국이다. 이런 논리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 아주 시대착오적이고 판단착오입니다. 냉전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체제 경쟁이거든요. 지금 무슨 그런 체제 간에 뭐 대결할 만한 무슨 체제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각국이 자신들의 자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위해서 분투하는 국면이에요. 네. 일본도 중국과 거래합니다. 왜 우리는 미국 따라다니면서 중국과 손절하고 러시아와 적대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 안보실에 지금 차장이라는 그 지위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의 멘토이면서 이제 책사인데 이 사람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제 바로 신냉전론자고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네. 곧 무너진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 봄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 지난 10년 동안 줄곧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네. 무너지는데 무슨 대화냐. 이런 거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북이 겨울이 오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무너진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앉아서 그걸 지금 주문을 외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외교 안보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는 겁니다. 오늘 여러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하신 거를 뭐 현실 정치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그 특히 뭐 호남 정치 복원 이거 위해서 뭐 주변에서 권유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내년 총선에 나오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섬진강변에 제 고향입니다. 네. 조그마한 30평짜리 집 하나 짓고 이제 서울에서 철수해서 내려갈 준비를 다 했고 이제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아니면 정말 자연 속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가 너무 위태롭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쌍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권,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고 똑똑한 국민인데 네. 어떻게 이런 정권 아래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지금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 혼자만 유유자적 편안한 삶을 즐기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고 조만간 결심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장관님을 다시 불러냈다는 말씀인 거네요. 조만간 숙고해서 결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